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현대 기아의 ES 플랫폼, 상용 플랫폼이 이제 PBV 시리즈로 PB1부터 PB7까지 다양한 이지 수업이나 모듈러 플랫폼,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3세대 태양광 패널, 또 타일 스타일의 확장 가능한 그런 효율적인 구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기존의 전기차와는 다른 2세대 플랫폼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배터리의 최대한 핵심 부품들을 빌트인하고, 그로 인해서 캐빈 확장을 통해 스페이스의 혁명을 이루고, 그 스페이스마저도 계속 사용자가 원하는 모듈들을 추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이전의 제조사들이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혁신적인 구조의 상용차를 제시했습니다. 상용차가 이 정도니까 EM 플랫폼, 승용 플랫폼도 역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유연하게, 스케일러블하게, 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전기차에서 거주를 할 때 제2의 주거 공간으로서 활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서포트를 자동차를 통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아쉬움을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삼성과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도체 개혁하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통합 OS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얹고, 홈 커넥티비티로 전기차를 이제 개인이 스마트폰 손에서 안 놓듯이 차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차에서 움직이는 사무실, 개인의 오락 공간, 휴식 공간,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영화관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이러한 용도로 활용해서 다양하게 그 자동차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캠핑 모듈까지도 제작사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열어뒀습니다. 뭐 캠핑 모듈을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더 가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래픽에서 실사용하는 예를 보여줬다라는 건 제조사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던 제조사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입니다. 사실 폭스바겐이 현대자동차그룹과 리막에 공동 투자를 했죠. 먼저 폭스바겐이 리막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리막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리막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포르쉐를 경유해서 15% 정도 지분을 확보했을 때, 사실 당시에 리막 오토모빌리의 기업 가치가 대략 1조 정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15%면은 약 1,500억 정도의 현금을 주어야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그룹은 몇백억 정도의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협업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판매가 되면 그 판매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스타트업인데 당시에 리막이 폭스바겐과 협의를 할 때 직원 수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폭스바겐이라는 거대 제조사가 손을 뻗쳤으니 리막 오토모빌리를 설립했던 마테 리마츠, 얼마나 폭스바겐에 기대하는 바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을 많이 주지 않고 여전히 유동성의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사실 폭스바겐이 지금 생각해보면 오토모빌리를 아예 자회사로 합병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협력을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아마 그 지분을 자회사 형태로 아마 흡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현대에서 갑자기 리막 오토모빌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12.5% 정도 지분에 해당하는 한 1,1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1,100억 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다 리막에 현금으로 지불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리막 오토모빌리가 이 유동성 경색에서부터 완전히 풀려서 경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극적인 분위기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부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와 계약서에 사인을 한 날 마테리마츠가 주최를 한 투자 유치 파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마테리마츠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직원들에게 고생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 리마크 오토모빌리를 폭스바겐이 잠식하려고 하다가 현대라는 복병 때문에 네, 그 음흉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리마크 오토모빌리에서 이제 자랑하던 기술이 800V 시스템, 빠른 충전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BMS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폭스바겐은 포르쉐 그룹을 붙였어요. 포르쉐와 함께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타이칸입니다. 사실 타이칸 프로젝트는 포르쉐가 혼자 진행을 했었다가 뭐가 문제였냐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레이스에서 갈고 닦아서 사실 800V 시스템에 대한 기술은 포르쉐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레이스카가 일회용에 해당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 확보, 그리고 또 장기간 성능 저하에 문제 없이, 그리고 또 기능 저하에 문제 없이 양산차로 활용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사실 기술이 완숙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마크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리마크의 800V 시스템, 그 다음에 고속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을 타이칸에 적용을 하면서 리마크에서 자랑하는 그런 핵심 기술들을 포르쉐 위주로 해서 얹어놓고 나머지 이제 대중차에는 MEB, 기존의 300V 시스템, 유럽에서 늘 하던 대로 MQB 플랫폼을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대중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그래도 좋으니까 충분할 거야 해서 이원화해서 전기차 전략을 펼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고 현대기아그룹은 아예 EGMP를 대중차서부터 현대기아의 대표 차종에 넣어서 800V 시스템 그리고 350kW 기능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헤어핀 건선 기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 기술 그리고 또 통합 쿨링 시스템 기술 V2L을 기반으로 한 ICCU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다 집어넣고 회생제동도 아주 막강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마크에서 가져온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800V 시스템과 빠른 충전 기술에 더해서 거기에 막 다양한 메뉴들을 추가를 해서 그걸 4천만 원, 5천만 원 양산차로 그냥 팍 묶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1억 5천에서 2억 5천짜리 타이칸에 아주 아껴서 꽃감 빼먹듯이 폭스바겐이 아깝게 귀하게 넣은 기술을 현대기아는 그냥 뭐 그냥 다 줘. 대중차에 그냥 방향을 바꿔버리자. 전기차 방향을 그냥 다 틀어버리자 해서 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아이오닉5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아이오닉5보다 1년 먼저 ID4, Q4가 발표가 됐죠. MEB 플랫폼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모델 3밖에 없었어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이제 테슬라를 잡겠다고 나온 MEB 플랫폼,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이 거기에 집중됩니까? 뭐든지 이 상품이라는 것은 경쟁자,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우연히 판단이 되는 거지. 비교 대상이 딱히 없잖아요? 테슬라는 원래 잘하고 테슬라 대항마인 폭스바겐에서 MEB 플랫폼을 냈는데 딱 그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테슬라는 2017년도에 이미 나왔고 그때 주목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2020년도에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MEB가 나왔으니 야 이거 올해차에 선정해야 되겠는데 독일에서 관심 주고 올해차 선정해줬고 몇몇 군데에서도 그래 이제 전용 플랫폼 내연 자동차를 뚝딱뚝딱 고친 차가 아닌 전용 플랫폼에 전기차가 드디어 폭스바겐에서 나왔구나 하고서 관심을 많이 줬는데 불과 1년 만에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이 막 그득합니다. 충전 속도도 2배 이상 빠르죠. 동력 성능도 높죠. 경량화도 잘 돼 있죠. 아니 인버터 설계도 일반 실리콘 파워 반도체 대비 몇 년을 앞서 있다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로 이게 인버터 전력 효율까지 다 끌어올렸습니다. 배터리 BMS도 훌륭하죠. 주행거리도 잘 나오죠. 거기에 V2L까지 달려있죠. 공간 활용도는 뭐 말도 못하게 좋죠. 이게 3시리즈와 7시리즈 차이보다도 휠베이스 차이가 큽니다. 차체 사이즈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차원의 전기차가 나와버린 거예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차가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MEB 플랫폼은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드럼 브레이크를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뭐 미래의 드럼 브레이크라서 전기차의 새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워딩을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5 EV6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뭐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독일 자국의 미디어들이나 기자들이 보기에도 상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올해차, 세계 올해차, 북미 올해차 선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빌은 뭐 다 제조사들이 해요. 복스바겐도 하고 토요타도 하고 뭐 현대도 하고 기아도 하고 벤츠도 BMW도 로비 안 하는 그런 제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고 다 하고 기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아유 기자님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읍소하고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제조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동안은 세계 올해차, 유럽 올해차 선정된 걸 보면 골고루 줘요 그냥. 품질 어느 정도 되면 그래 일본도 한번 주고 뭐 독일도 한번 주고 또 미국 차도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관심을 줍니다. 그래야 계속 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 이후로 유럽 기자협회나 그리고 북미 기자협회나 세계 자동차 기자협회들 보세요. 왜 EGMP에다 몰빵을 합니까? 이거 몰빵 안 했다가는 자기들의 전문성을 의심받게 생겼거든요. 아니 뭐 골고루 이렇게 아우르고 가서 계속 대접받는 것도 좋은데 일단 본인들의 전문성에 물음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뭐 뽑지 않으면 그 뽑지 않은 채널이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 EGMP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호주 또 뭐 싱가포르 유럽과 미국 그 진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진영에서도 세계 올해차 그 국산차 무시하던 일본에서도 일본 올해차 거기에 막 SUV 부분에 선정을 하고 중국에서도 막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품질에 있어서는 넘사다. 자 그래서 폭스바겐이 EGMP 때문에 놀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ES에서 또 한 번 두드러 맞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PV5 여러분 컨셉 보셨죠? 이지 수업을 통해서 픽업으로 또 승객 캐빈으로 또 밴으로 심지어는 캠핑카로 해서 바꿉니다. 이 자석하고 기아로 된 전용 팔부착 장치 처음에는 얹어놓고 자석으로 살짝 붙인 다음에 전용 잠금 장치로 해서 간편하게 고정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모듈을 교체하는 아주 효율적인 확장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PB1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전기 모터까지 인일 모터에서 모터만 빠진 형태로 구성을 했고 얼마 전에 유니휠에서 보여줬던 감속기 일체형의 그러한 휠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90도로 틀어서 자유롭게 360도 개걸음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핵심 파워트레인 및 그 주행을 위한 장치가 다 배터리 부분에 빌트인이 되니까 그 위쪽으로는 캐빈 공간으로는 장애가 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전체를 그 스퀘어한 거의 박스형에 가까운 그 공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PV5가 나오니까 이제 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차가 있습니다. ID 버즈죠. 이 ID 버즈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폭스바겐의 정체성, 폭스바겐의 히스토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 디자인,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출시 가격을 보니까 독일 현지에서 뭐 8천만 원대에서 1억 이렇게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돈을 주고 살 만큼 대단한 성능도 아니고 MEB 플랫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제가 봐서 이제 구입을 포기를 한 건데 그런데 단순히 야 이건 뭐 가치 대비 가격이 좀 과하다 해서 구입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차를 뭐하러 사? 이제 그런 평가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 ID 버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막 퍼지지도 않는 이제 차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말에 화성 공장에서 이 PB5가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 언제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아직도 이런 댓글 달리시는데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이미 양산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제품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지 가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PB5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차를 뜯어 고친 이 플랫폼은 물론이고 i5 EV6의 베이스가 됐던 EGMP보다도 훨씬 더 진부한 플랫폼입니다. 사실 EGMP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는 그 공간을 너무 낭비를 했다. 그리고 내연차 형태에서 확실하게 전환이 됐다라기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1세대 전기차에 해당한다. 1세대 전기차에서는 가장 앞서 있긴 하나 여전히 내연차에서 전동화만 이루고 앞으로 스마트폰화된 2세대 전기차에는 상당 부분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활용도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1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EGMP 기반의 전기차 중에서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그렇다고 뭐 사시지 말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좀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ES 플랫폼은 완벽하게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진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SoC 개념의 설계가 입혀져야 됩니다. 이 SoC는 원래 APU에 적용되던 말이에요. 스마트폰 얘기할 때 여러분들 SoC 많이 들어보셨죠? 시스템 온 칩. 이게 뭐냐면 APU 설명할 때 CPU만이 아니라 그래픽 칩셋, GPU죠. 거기에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까지, 심지어는 노스 브릿지, 사우스 브릿지까지 14세대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는 PCH까지도 통합되는 이 PCH 안에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가 통합이 되어 있는 그 칩셋 형태인데 그거까지 통합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칩에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해서 시스템 온 칩, SoC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원래는 APU에만 적용되는 말인데 이제 메인 보드 그리고 전체 장치 스마트폰의 그 얇은 형태 안에 그냥 모든 게 다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AP처럼 SoC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확장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스마트폰화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연차처럼 이거 붙고 저거 붙고 막 기계식으로 막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SoC처럼 통합된 장치처럼 해서 배터리 부분에 파워트레인이나 주행을 위한 장치가 빌트인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디스플레이가 붙는 것처럼 스페이스가 강조된 캐빈이 붙는 이런 형태. 더군다나 스마트폰이 되려면 인터넷 통신 이런 부분에 자유로운 그런 커넥티비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기들과 아주 자유롭게 또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행할 때만 사용해서 그 주행 정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얹어지는 게 아니라 V2X, Vehicle to Everything, 페데스트리언, 인프라스트럭처,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Device 주변에 모든 연결할 수 있는 장치에 다 연결을 해서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커넥티비티의 허브로서 비로소 인포테인먼트가 수준이 거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자동차 반도체 AP가 기존에 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기존은 주행하는 용도로만 썼기 때문에 주변의 커넥티비티 용도로 네트워크의 허브로 사용이 안 됐어요, 자동차가. 근데 거기까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성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레벨 3에 근접한 자율주행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또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공조장치를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온도만이 아니라 습도 그리고 조도까지도 환경을 조절을 해줘야 되니 훨씬 더 강력한 그런 AP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거를 열 몇 개에서 20개 그 정도 수준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로 또 바꿔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된 전기차가 2세대 전기차인데 그 2세대 전기차의 첫 번째 모델이 ES 상용 플랫폼인 PBV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아주 완벽하게 빌트인된 SoC의 형태의 파워트레인 모듈, 배터리와 일체된 그런 구조에다가 캐빈을 얹어서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는 오락 공간으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그리고 또 그러한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이지 수압으로 계속 바꿀 수 있고 PB1서부터 PB7까지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모듈러로 뼈대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캐빈 확장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 모듈러 생산을 하려면 이 모듈러 생산 방식이 사실 기가캐스트 장치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만큼의 시설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모듈러 이 플랫폼 이 방식을 군용 외에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게 군용은 뭐 돈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양산차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처음에 돈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이걸 완성해 놓으면 그 모듈러 시스템을 통해서 확장하고 소량 다품종 생산하는데 비용이 최종적으로는 덜 들어가니까 이거 하겠다 선언을 한 거죠. 아직까지 그 어떤 제조사들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포디즘의 출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디즘은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해서 단일 모델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내는 게 자동차 초창기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의 생활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현대인의 생활이 똑같은 거 쓰라 그러면 좋아하나요? 테슬라가 계속 중국에서도 이제 가격을 내리고 있고, 중국에서 가격을 내렸으니 추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곧 가격 인하가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벽에 부딪힌 게 바로 테슬라 차가 좋고 앞서 있고, 그리고 또 뭐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정말 훌륭한 건 알겠는데 너무 단조롭다는 거예요. 모델 S나 모델 X는 너무 비싸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응을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경차는요, 이게 개인 사업자, 그리고 또 뭐 중견 사업, 중소기업, 그리고 또 대기업 다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캐빈이나 짐 활용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려면 그야말로 소량 다품종 생산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듈러 방식을 적용을 해서 자유롭게 짐칸을 확대하고 전고와 전장을 늘렸다 줄여서 소량 다품종 생산을 저비용에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만 정착이 된다 그러면 이게 포디즘하고 정반대의 혁명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나의 환경에 맞는 전기차를 주문을 했는데 가격은 대량 생산에서 나오는 전기차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여기에 정말 엄청난 매력을 느낍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른 차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용으로 사용했다가 이걸 또 캠핑 모듈로 바꿨다가 또 픽업으로 바꿨다가, 기아가 이걸 어떻게 영업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독제, 아마 또 이걸 대여하는 사업체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이 모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상용차가 생기는데, 1세대 아이언5 EGMP보다도 못한 훨씬 더 뒤떨어진 MQB를 적당히 고친 MEB에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팔아먹기 위해서 폭스바겐의 미니밴의 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확장도 안 되고 내부 공간 활용도도 훨씬 떨어지고, MEB 플랫폼의 그 비효율적인 그런 낭비되는 공간 보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드럼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고 총체적인 난국에 이런 차를 8천에서 1억을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PB5 이게 4천만 원 정도에서 기본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절반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또 대응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와신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뭐 지금까지는 이거면 될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품 출시를 했다가 야, 한 대, 두 대 세게 얻어맞고 정신이 얼얼하다 보면 또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 또 나와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좋은 경쟁 구도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폭스바겐이 계속 카운터를 막고 있으면서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2세대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유럽 제조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미국 제조사들도 아마 크게 한 방 먹었을 겁니다. 이동수단의 가치에만 주력하던 GM이나 포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쳐서 또 PBV,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모듈러 플랫폼이라 확장이 자유롭고 또 새로운 가치를, 공간의 스페이스의 장점을 극대화한 이런 컨셉이 이제 EM까지 확대가 돼서 승용까지 확장이 되는 이 현대기아의 앞으로의 EV 전략을 어떻게 되받아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좀 흥미롭게 서로 누구 말이 맞는가, 이제 내 말이 맞았으면 너는 이제 망신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서로 생각을 잘 교환하면서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좋은 그런 통찰력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